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촌의 시계가 가장 바삐 움직이는 때, 바로 이맘때입니다. 한창 바쁠 때 일손이 부족하니까 농민들 마음이 타들어갈 텐데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모처럼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처음인데요. 배정받은 농가는 한시름 내려놓았겠지만 아쉽게도 이번에 입국한 인원은 실제 농가에서 요청한 인원의 1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농가에선 일손이 부족해서 걱정이라는 거죠. 법무부에서는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을 투입하기도 했고 지역 단위의 여러 단체들이나 대학생들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서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농민들이 일손 걱정 없이 좋은 농산물 생산하는 데에만 힘을 쏟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 2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보내고 싶은 의견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벌써 목요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주시면 됩니다. 20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십니까?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하얀 쌀밥 위에 이것으로 하트를 그려본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이들 도시락에 이것을 줄지어 아이 이름을 수놓아봤다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이것을 밥 위에 올리면 색감이 예쁩니다. 동글동글한 모양이 귀엽기도 하고요. 그런데 모양만 예쁜 게 아니라 영양소도 풍부한데요. 일단 식이섬유소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도와주고요. 몸에 안 좋은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도 좋습니다. 또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요. 다른 콩들과 달리 단백질 함량은 낮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으니까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이맘때 수확하는 이것, 밥 위에 올려도 맛있고 각종 채소 볶음이나 초록앙금을 만들어 빵에 넣어 먹어도 맛있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십시오.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행운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의 류수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목요일마다 농가에 도움되는 소식들 잘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14일에 마감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이 신청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수산 뉴스 시간을 통해서 농업 분야 4차 재난지원금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그중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의 지원 기간이 8월 13일로 추가 연장됐습니다. 이 바우처는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겨울수박, 마을생산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5개 분야 농가에 농가당 100만 원 상당의 산불카드를 지급하는 건데요. 당초엔 4월 30일까지였는데 5월 14일까지 1차 연장 후에도 신청률이 40% 초반에 그쳐 2차 연장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네, 잘된 일인데 신청률이 왜 그동안 저조했을까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적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까다로웠던 점이 가장 크고요. 코로나를 예상치 못한 채 재배 면적을 늘렸거나 2019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실제 면적당 소득이 떨어지더라도 전체 매출액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겨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점들을 간소화했는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화훼 겨울 수박 농가는 매출액을 2019년 면적으로 환산해 평가합니다. 좀 방식이 어려워서 읍명동 사무소에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출하 농가는 출하 공급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2020년 계약 공급 물량만 확인할 수 있다면 2019년 예약은 생략해도 됩니다. 곤란하다면 출하회 대표나 사무국장 서명이 있는 생산자 단체의 연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산지법인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출하하는 농가, 잡곡류, 감자, 양파 같은 저장성 작물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말생산 농가도 경주마 판매 매매 계약서가 없다면 한국마사회, 제주축산진흥원에 등록된 거래에 한해서는 통장거래 내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겨울수박은 농업경영처 정보와 경작사실 확인서가 한 품목, 면적이 서로 다르다면 경작사실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도 신청일 기준 사업자 미등록 마을도 조건부로 지원합니다. 일단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기한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치시면 됩니다. 매출 증빙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소농 바우처도 추가 신청을 받는다면서요? 예, 0.5헥타르 이하 소농에게 지원되는 30만 원 상당의 소농 바우처도 3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일부 농민들이 선불카드 지급 기간을 신청 기간으로 잘못 이해한 사례가 있어서 2차 신청 기간을 마련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지금 신청을 하신다면 카드 포인트가 아닌 선불카드로만 지급되니 이 점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오늘 이 방송 시작하면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그간 입국이 어려웠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지금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죠? 네. 코로나19 이후 1년 넘게 발길이 끊겼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강원 양구군을 시작으로 국내 농촌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우즈베키스탄 출신 계절 근로자 63명이 총 4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32농가에 배치됐는데요. 이들을 비롯해 양구에서 6월까지 223명이 90농가에서 5개월 동안 여름 딸기 수확, 여름 수박, 고랭지 배추 정식, 산나물 수확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6월까지 강원, 홍천, 인제, 경북 영양 등의 1134명의 우즈베키스탄 계절 근로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경북 봉화 등지에 배치되는 베트남인을 포함하면 늦어도 7월까지는 6개국 1,700명이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절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거리가 한두 차례 몰리는 우리나라 농번기에 맞춰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5년 도입돼 매년 상하반기 2차례씩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네, 코로나가 참 많은 걸 바꿔놨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겁니까? 네, 실제로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국 보증인데요. 귀국 보증은 인력을 보내는 국가가 계절 근로기간이 종료된 자국민의 재입국을 받겠다라고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우리 지자체가 상대국 중앙정부로부터 귀국 보증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대대적인 제도 손실이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고려해서 상대국 중앙정부뿐 아니라 상대국 지방지자체 그러니까 성 등의 귀국 보증도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게다가
또 하나 더 있는데 결혼 이민자의 친척을 계절 근로자로 초청하면 귀국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계절 근로자 대상 외국인도 크게 늘렸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미처 출국하지 못한 모든 외국인과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 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미얀마인 방문 동거 F1 비자라고 하죠. 자격을 갖고 있는 동포와 그 가족으로도 확대했습니다. 네, 법무부가 이걸 좀 만지니까 일이 해결이 되는군요. 농민들은 좀 반기는 분위기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초기라서 많은 농가가 배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현장 반응은 어떻다고 하나요? 네, 우선 먼저 취소했던 품삯이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양구에서는 계절 근로자가 다소 풀린다는 소식에 1인당 평균 하루 13만 원, 많게는 15만 원이던 지역 사설 인력 시정 인건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입국 재개를 계기로 다른 지자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강원 양구군과 경북 영양군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의 지자체와 MOU를 맺고 인력 배정에 나섰습니다. 또 기대만큼 농촌 현장에서 원하는 시기에 신청한 인력이 배정될 수 있을지는 그래도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올 상반기 배정된 4,406명 중 이번에 거론된 인력들은 1,700명만이 입국이 됐습니다. 이번에 온 근로자들만 해도 비자 신청 전부터 농가 배정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코로나 정밀 검사 PCR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에 봤을 때 경북도 관계자도 지난 3월 농민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배정 신청은 하겠지만 4, 6월 농번기에 입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도 준비할 게 많은데요. 역시 1인 1실의 격리시설 마련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방지, 대체교육 등 아무래도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이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어렵게 들어온 계절 근로자들의 비자 기한을 늘려서 수학 시간에 인력을 다시 또 구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어렵게 한국에 온 계절 근로자들 일손 문제 해결에 무엇보다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지금 농촌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문제를 보자면 이상기후죠. 지난달에는 우박이 내리기도 했고 이상 저온 현상이 나타난 시기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월 14일에서 19일까지 발생한 엄피의 규모는 4,511헥타르에 이릅니다. 충북, 음성, 제천, 전북, 진안, 장수, 무주, 경북, 봉화, 청송, 안동 등 중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전체 피해 면적의 93%가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에 집중이 됐습니다. 우박 피해는 과실을 맺히기 시작하는 5월에 발생해 농가에 치명타를 또 입혔습니다. 이달 7일에서 10일 사이 발생한 우박 피해 규모는 10.1헥타르가량이고요. 충남, 천안, 예산, 강원, 화천, 경북 일대 과수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네, 상황이 심각한데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전문가들은 엄피해를 줄이려면 과수 착과량을 최대한 많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일단 꽃과 열매가 나무에 맺혀 있어야 내년 농사를 기약할 수 있어서인데요. 열매 속기, 적과를 할 때 열과와 병해충 피해과만 가급적 솎아내고 변형과와 발육불량과도 남겨서 수세를 유지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박으로 상처를 입은 과실은 자라면서 상처 주위 부위 주변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상 열과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먼저 상처 부위에 살균제를 살포해서 2차 감염을 응급적으로 막고 열과 현상이 생긴 부위를 추가 방지할 것을 권합니다. 새순이 부러졌을 땐 피해 부분 바로 아래를 절단해 나무의 수세 회복과 꼬는 형성을 돕고 그리고 절단 부위는 또 소독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최근 경북 지역에는 자두주머니병이 확산 중이라고요? 네, 4월 중순부터 김천, 의성 등 자두 주산지를 중심으로 확산 중입니다. 경북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14일까지 발병 규모는 김천이 1,500여 농가 600헥타르에 이르고요. 대석 품종을 많이 키우는 의성은 40%가 또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주머니병은
복숭아, 자두, 앵두 등 핵과류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감염된 과실이 주머니처럼 길쭉하게 커진 뒤 말라서 떨어지는 증상이 특징입니다. 자두 주머니병, 경북 지역이 또 특히 피해를 보고 있군요. 네, 주머니병을 막으려면 발생한 과실을 땅에 묻어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복구에 손조차 못 대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한꺼번에 인력 동원이 어렵고 상황을 또 수습하면 손에 쥐는 게 없다는 게 농가들의 하소연입니다. 더욱이 주머니병은 병충해로 분류돼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대상도 아니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네. 자, 요즘 그 야외에서 일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 야생 진드기로 인한 감염입니다.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때문인데요. 올해 첫 사망자까지 발생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4월 초 경북 경주시 서면의 한 과수원에서 농작업을 했던 최모 씨 79세 되신 분께서 야생 진드기에 물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북,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을 조심해야 피해갈 수 있을까요? SFTS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농민 스스로 예방 수칙과 주의사항을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농작업을 할 땐 다소 덥더라도 팔다리를 모두 덮는 긴 옷을 입고 수풀에 앉거나 옷을 벗어 바닥에 놓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진드기 기피제를 충분히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방역당국은 4월에서 11월 참진드기, 주로 작은 소 참진드기에 물린 다음에 발열, 구토, 설사, 복통, 두통, 경련, 출혈 등이 일어나면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귀한 음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밥상 입맛음식가 하미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철 재료로 만든 음식 참 맛있고 몸에도 좋은데 이맘때 나오는 식재료를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마늘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저는 이제 마늘이 우리 풋마늘 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따뜻한 지역의 난지역 마늘부터 이제 추운 지방 한지역 마늘도 지금 막 한참 올라오는 정말 마늘의 계절이 왔어요. 네. 김정 아나운서는 한 1년에 마늘을 얼마나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고기 먹으러 가면 생마늘을 이렇게 먹는데 많이 먹어도 10개까지는 못 먹거든요. 그렇죠. 1년에 한 3kg 정도 먹지 않을까요? 네. 무려 이제 7kg입니다. 7kg를 먹어요? 예. 네. 보면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는 뭐 우리가 그렇게 먹겠어 싶은데요. 우리가 생으로 먹는 마늘 말고도 뭐 기본적인 우리 무침이라든지 뭐 김치라든지 찌개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양념이 마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한 1년에 평균 1인당 800g을 먹는다고 하니까 정말 707kg라는 것이 거의 9배를 먹는 셈이잖아요. 야, 다들 그거밖에 안 먹나요? 그죠. 그래서 이 마늘이 저만 하더라도 우리 요리하는 사람들 마늘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왠지 집안에 막 소금만큼이나 불안하시군요. 예, 음식하기가 시작하기 굉장히 어렵다 생각할 정도인데요. 네. 이게 7kg라는 것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마늘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군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한국. 그리고 먹는 것이 곧 나라고 한다면 한국인은 마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마늘은 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우리 왜 때루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도 품종도 왜 외국 같은 경우도 포도 품종이 다른 곳에 가면 그 맛 나지 않아서 그 지역의 그 지형에서만 나는 포도 와인 밭을 딱 지정할 정도인데요. 맞아요. 예. 마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막는 식재료기도 합니다. 예, 7세기에 중국을 거쳐서 우리 땅에 정착한 이래로요. 각각 자기가 뿌리내린 흙, 물, 온도에 적응하면서 이 품종들의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역별 마늘 맛의 차이랑 그 마늘의 맛을 잘 살린 농부들의 입맛 음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맞아요. 좋아하면 또 많이 먹으면 그만큼 더 알게 되잖아요. 이제 네. 마늘도 특정 지역 마늘 기다렸다가 좋아하니까 그 맛을 이제 찾아서 드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실 정도니까 재배 환경에 따라 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딱 마늘 하면은 뭔가 육종 마늘 이렇게 막 떠올리잖아요. 그 마늘들이 보통은 이제 우리 한지형, 말하자면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한지형 마늘이라고 하고요. 네. 난지역 마늘은 이제 조금 따뜻한 고흥이나 제주도, 남해 등에서 재배하면서 대개 쪽수가 한 8개에서 10개 혹은 그 이상이 되는 네. 마늘들이 이제 난지역 마늘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한지역 마늘은 내륙이나 고위도 지방에서 자라는 품종이고요. 우리가 서산이나 의성, 진천이 여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육종 품종이 대부분이기도 한 거죠. 네. 오늘 먼저 그럼 한지형 마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방금 소개해 주신 그 세 곳 그 맛의 차이가 확연히 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얘기하겠죠. 네. 말하자면 땅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날씨랑. 그래서 서산 마늘은 이제 황토 땅이고 우리 왜 요즘에 또 한창 마늘 맛있다고 하는 곳이 또 단양 마늘. 그런데도 정말 석회질이 많이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한데요. 네. 이런 땅에 따라서 정말 맛이 차이가 난다라는 게 과연 정말 날까 싶잖아요. 네. 진짜 납니다. 제가 한 4년 전부터 전국에 요맘때쯤 시작으로 해서 한 6월까지 해가지고 전국의 마늘들을 모아서 계속 테이스팅도 하고 맛평가도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마늘들이 이렇게 다양한 맛들을 가지고 있구나. 참 지형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그중에서 서산 마늘 이야기를 먼저 한다면요. 서산 육종 마늘은 정말 삼국시대부터 재배되어 온 우리 토종 고유의 재배종이기도 합니다. 그 서산의 흙이 깊고 물이 잘 빠지는 황토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해양성 기후가 마늘을 생산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마늘에 비해서 이 독특한 맛과 향기를 내는 이 알리신 함량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운맛이랑 달콤한 맛이 어우러진 게 특징이죠. 그리고 향과 아삭한 식감, 그리고 이 단맛과 아삭한 매운맛이 대표적인 육종 마늘의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는데요. 찌개류라든지 해산물 음식이나 고추장, 마늘조청 이런 양념류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 이 지역의 입맛 음식도 이런 말씀드렸던 음식들이 많이 있다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서산 마늘 2대에 걸쳐 100년 넘게 한자리에서 농사 짓는 농부를 만나보셨다고요? 네. 이 서산의 2인자 박용웅 농부 이야기입니다. 서산 예천동에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놀라운 거는 2인자 농부의 친정 아버지에게 13살 때부터 마늘 심는 법을 배워가지고 거의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니까 100년 넘게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한 땅에서 이렇게 마늘 농사만 짓는 것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이 농부의 특징은 정말 아버지 때부터 배웠던 그 마늘 농사법이 제일 중요한 게 이 흙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흙을 귀하게 여기고 꼭 그 마늘 하나를 심을 때도 마늘 쪽 보면 왜 육종 마늘의 특징이 위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버선발처럼. 네. 그거를 꼭 마늘 흙을 심을 때 마늘 한쪽을 씨앗을 심는다고 생각하면 마늘 한쪽을 꼭 뾰족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위로 올라오도록 하나씩 예쁘게 심어가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박용웅 농부님은 이제 마늘 농사꾼의 사이로 들어오셔가지고 박용웅 농부님 역시 장인에게 호되게 정말
이렇게 많이 뭐라고 하시면서 아이고. 농사법을 익혀서 절대 우리 장인 어른 같은 마늘 농사는 누구도 짓지 못한다라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면 햇마늘 수확을 시작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늘을 이렇게 수확할 때 봤더니요, 마늘이 이렇게 대도 쫙 올라오잖아요. 네. 그리고 마늘 알은 저 흙 아래서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흙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늘을 낄 때도 아버지 때부터 받았던 마늘 그 칼이 있더라고요. 마늘을 이렇게 수확할 때 쓰는. 그래서 그 마늘 칼을 지금도 쓰고 계시고, 이 추운 마늘이 추운 겨울을 나야 마늘이 달고 잘 연분다고 해가지고요. 이 여울동을 굉장히 잘 하시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봄이 오고 마늘 알이 이렇게 서너게 올라올 때 주기적으로 퇴비를 공급하는데 이 개분을 꼭 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닭에 개분을 쓰는데 5월 초에 마늘 꽃대에 마늘종을 뽑아 팔고 5월 말부터는 이제 마늘을 캐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물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호되게 배운 것을 잘 지켜서 그 맛을 똑같이 유지를 하고 계시군요. 네. 마늘은 딱 수확하고 나서 그 기간의 날씨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맛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게 그때 왜 그러냐면 저희도 항상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요즘엔 거의 까서 파는 마늘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늘의 일생을 알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이 서산의 농부 두 분을 통해서 마늘이 왜 비가 오면 이 마늘 농사 힘들다고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수확할 때를 가서 때 맞춰 가봤더니 마늘이 우리가 수확할 때 이렇게 제일 그 아랫부분에 마늘 알 있는 부분을 딱 올려서 이렇게 바로 가지고 들어와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한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마늘 밭에다 그대로 뉘어놓고 마늘 알이 건조되게 햇빛 아래에다 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 마늘 알이, 원래 마늘 알 바로 햇마늘 밭에서 까보면요, 마늘콩 양파 양파 이렇게 계속 까진 것처럼 마늘이 물 익지 않으면 약간 물맛이 많이 나고 이 마늘이 양파처럼 계속 알이 까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건조시켜서 마늘 알이 단단해졌을 때 이제 우리 생산자들한테서 소비자의 품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마늘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마늘을 수확할 때 비가 오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네. 이분들의 입맛 음식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음식 중에서 마늘 고추장도 있고 그다음에 마늘 육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마늘 고추장이 되게 특별했어요. 특히 몸에 힘이 없을 때 해먹었던 마늘 보양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즉석으로 해먹는 고추장이라 만든 후에 한 하루 이틀 안에 먹기를 권장합니다. 이 고추장은 찜솥에 물을 넣고 끓기 시작한 마늘을 넣고요. 마늘이 완전히 으깨질 정도가 되면 찝니다. 그 찜솥에서요. 그리고 이제 소고기에다가는 생강즙, 참기름, 꿀을 넣고 이렇게 버무리고 달군 팬에다가 이 양념한 소고기를 볶는 거죠. 그리고 다른 솥에다는 물을 넣고 고추장을 이렇게 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고추장이 끓기 시작하면 금방 볶아둔 소고기를 넣고 함께 저어주면서 약불에서 한 20분 정도 졸여요. 그리고 금방 쪄둔 마늘이 있었죠. 그 마늘을 완성된 이 소고기 고추장에다가 마늘을 완전히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졌을 거예요, 아마 쪄서. 네. 그래서 그거를 부드럽게 완전히 으깨가지고 으깬 이 마늘을 볶은 고추장 위에 올려서 깨소금을 뿌려가지고 완성하는데 이 먹을 때는 마늘과 소고기 고추장을 폭폭폭 비벼가지고 바로 먹으면 이 마늘 아시잖아요. 굽거나 찌면 굉장히 단맛과 감칠맛이 나는데 네. 이 고추장을 이렇게 즉석으로 해서 음식에도 섞어 먹고 비벼 먹고 그다음에 또 좋아하는 떡볶이 이런 거에도 해 먹으면 정말 일품 요리가 완성됩니다. 야, 진짜 없던 힘도 생겨나게 만드는 그런 맛이 딱 연상이 되네요. 네. 네. 육개장은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육개장은 우리가 왜 육개장 해 먹을 때랑 똑같은 식재료가 들어가고 해 먹는데요. 대신 파를
듬뿍 넣는다면 이 서상에서는 육개장을 할 때 마늘을 이렇게 듬뿍 넣어가지고 끓여 먹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마늘을 끓이면 우리가 왜 아까 냄새 많이 나게 하는 효소인 알리신 효소도 날아가면서 그 말씀드렸던 그 단맛과 감칠맛이 막 배가가 되니까 육개장 맛이 정말 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육개장 해 드실 때 파 말고 마늘, 이번에는 햇마늘 넣어서 그 달콤한 달다는 맛이 과일의 단맛이 아니라 그 우리 감칠맛 많다고 하죠. 네. 그런 맛이 나니까 그 얼큰하고 그 달짝지근한 마늘 육개장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 마늘을 직접 이제 껍질 벗기고 빻아서 이제 저장해 놓는 분들 여전히 집집마다 계실 텐데 손에 냄새 뱄을 때 혹시 이거 빨리 사라지게 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마늘 너무 막 손 따끔따끔 거리시니까 맞아요. 요즘에 얇은 비닐 장갑들 많이 나오죠. 최대한 끼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입에서 냄새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사과나 파슬리가 아주 특효약이기도 하고요. 같이 드시는 거. 그다음에 녹차잎을 입에다가 약간 이렇게 머물고 있어도 냄새를 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냄새를 좀 줄이고 싶은 방법은 굽거나 찌면 말씀드렸던 그 알리신 효소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활용해서 마늘을 많이 먹되 냄새를 잡는 방법까지 확인하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자연밥상 입맛음식가 함희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비 소식이 있어서 이 마늘 말리는 농가에서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하늘이 흐립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고 오후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제주에는 20에서 60, 경북과 영동 지역엔 10에서 40mm, 서울과 그 밖의 지역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에는 오후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데 미국에 도착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후 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미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졌고요. 공식 실무 방문 형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우리 시간으로 22일 새벽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요. 우리 시간으로 23일 밤에 귀국을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 가는 의제는 이 한미 양국의 이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 체결 여부입니다. 이 백신 스와프를 통한 이 백신 물량 확보가 가능할지, 또 이 바이오 산업 역량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등 이 신산업 분야 협력 증진을 통한 경제동맹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북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남북 교류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방안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어제도 600명대였죠? 네, 어제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54명이었습니다. 전날 500명대였습니다만 이 평일 검사 건수가 집계되면서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도 6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 인천공항 근무자를 비롯해서 15명이 그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는 것입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 입국자가 아니라 이 국내 감염을 통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인천공항 검역소 근무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다른 업무를 하는 동료와 지인에게까지 2차 전파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한편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확진을 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한 요양병원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코로나19에 확진에 이어서 전남 순천에서는 일가족 7명 중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백신을 맞은 70대 어르신만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또 충북 괴산의 한 교회에서도 예배 참석자 중에 1명만 감염이 안 됐는데 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역시 백신을 맞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관세청 산하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특별하고 하는데요. 이 관병원이 지난 2015년 갑자기 세종시로 가겠다면서 예산 171억 원을 받아서 세종시에 청사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공공기관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그 행정안전부가 공익감사까지 벌였고요. 이에 따라 관병원의 세종시 이전은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금 171억으로 지어놓은 이 4층짜리 건물만 달랑 이 세종시에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특별공급은 일반 분양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고 또 분양가도 저렴한데요. 이에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는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지시했고요. 이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도 취소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당첨 취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했다고요?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이 국회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미 앞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거의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고요. 어제 국민의힘 지역 기반인 대구를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출마로 이번 국민의당 대표 경선은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조혜진, 홍문표, 윤영석, 주호영, 조경태, 김웅, 김은혜 의원, 그리고 신상진 전 의원,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10명의 출마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 도로한국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 탄핵 이후 당이 정말 괴멸될 어려운 시기였다라며 야당이 괴멸되지 않도록 힘들게 당을 지켜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는 그 시기에 마땅한 소명을 해왔으나 지금은 당이 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모임도 발족할 예정이라고요? 네, 내일 이 각 분야 인사 30여 명이 모여서 이른바 윤석열 지지 포럼을 출범시킨다라고 합니다. 이 상임 대표는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가 맡고 이날 포럼 기조연설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공식 명칭은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자주 쓰던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포럼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서는 걸로 비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라고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포럼 측은 윤석열 전 총장과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정책 공약 준비를 돕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이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가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네, 오는 21일, 죄송합니다. 이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 문을 연 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이 4살 반 아이 14명을 담당하는 교사 A씨가 이 아동학대를 했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된 건데요. 신고자는 다름 아닌 이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에게 맞았다라는 아이 말을 듣고 이 찾아온 엄마와 함께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학대로 보이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신체적 학대도 있었고요. 또 이 소변 실수를 한 아이를 벌거벗긴 채 친구들 사이에 방치한 정서적 학대도 있었습니다.
앞구르기를 하는 아이를 밀어버린다든지 토할 때까지 아이를 먹이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은 전혀 몰랐다라고 해명했고요. 이 학대 행위에 관여한 담임교사 2명은 모두 권고사직 처리가 됐습니다. 경찰이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인천의 한 요양원에선 먹다 남은 음식으로 어르신들 식사를 만들었다, 이런 내부 고발이 있었어요. 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먹다 남은 밥과 반찬을 믹서기로 갈아서 어르신들의 식사로 제공했다라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보호자 면회가 어려워진 이후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어르신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한 음식을 주거나 소량의 음식을 주기도 했다는데요. 그러고도 이 요양원은 보호자들에게 22만 원씩 급식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직원들이 구청에 내부 고발을 했었는데 구청이 이를 조사하려 했지만 요양원은 폐업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셨습니다. 목요일인데요. 비 소식이